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고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KT가 조금 전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보 유출 피해자 2만 명에 대해서 위약금 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석 KT 대표가 조금 전에 밝힌 내용인데요. 서버를 폐기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해자 2만 명에게 위약금 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해킹 사고와 관련된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영석 KT 대표의 이야기가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서버를 폐기하지 않았어야 한다며 반성의 뜻을 내비쳤고요. 정보 유출 피해를 당한 2만 명의 고객에 대해서는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 적극 회사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까지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청문회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가 자신의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김건희 씨의 모습도 공개가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김건희 씨 첫 재판이 열리는 법정 모습이 공개됐는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네, 재판부가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하면서 오늘 재판이 열리는 법정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은 김건희 씨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됐는데요. 남색 정장을 입고 입정한 김건희 씨는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개를 숙인 채 피고인석으로 향했습니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4398번이 적힌 플라스틱 자석도 부착했습니다. 피고인석으로 온 김 씨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자리에 앉아 변호사와 대화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김 씨가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달 구속심사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재판 시작에 앞서 재판부는 공정한 재판과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촬영을 허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김건희 씨 측은 촬영을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오늘 법정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다만 촬영은 공판 개시 전까지만 가능해 김 씨가 입정하고 30초가량까지만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네, 재판은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전해주시죠. 네, 오후 2시 10분이 조금 넘은 시각부터 시작된 김건희 씨의 첫 공판 기일은 40여 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첫 기일인 만큼 특검과 김건희 씨 측의 모두 발언과 향후 재판 진행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는데요. 먼저 재판부는 김건희 씨 인적 사항을 확인한 뒤 국민 참여 재판 진행을 원하냐고 묻자 김 씨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또 직업을 묻는 질문에는 무직이라고 답했는데요. 이후 특검 측에서는 김영금 특검보가 김 씨의 3개 혐의에 관한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고요. 다음 순서로 김건희 씨 측 최명성 변호사가 공소사실과 관련한 모두 발언에 나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오는 26일 준비기일을 하루 지정해 일정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 15일부터 22일, 24일, 29일 총 4일간 특검이 의견서에 주요 증인으로 기재한 27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11월부터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검법에서 재판 1심은 6개월 안에 마무리하게 돼 있는 만큼 재판부도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내란 특검이 모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의 첫 공판과 보석 신문을 중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네, 오늘 예정됐던 특검 소환을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에게 구치소 방문 조사엔 응할 생각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종은 기자. 네, 내란 특검입니다. 네, 모레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중계되는 건가요? 네, 아직 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오전 브리핑에서 1차 공판기일 시작부터 바로 이어 진행될 보석 신문이 종료될 때까지 중계를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오늘 진행된 김건희 씨 재판처럼 언론사들이 신청한 법정 촬영 허가는 공판 개시 전까지만 촬영이 가능합니다. 반면 특검법에 따른 이번 중계 신청은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시작부터 끝까지 재판과 신문 과정이 공개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때와 비슷한 상황인데요. 법원이 중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는지가 관건인데 앞서 서울중앙지법 측은 YTN과 통화에서
중계가 가능한 상황인지 확인해봐야 한다며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레 추가 기소 첫 공판에 윤 전 대통령이 나오겠다고 한 만큼 중계가 허용되면 공소 사실에 대한 인정신문은 물론 보석 신문에서 직접 석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모습도 공개될 거로 보입니다. 네, 특검은 내란 혐의 재판에서는 중계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번 재판은 왜 중계를 신청한 건가요? 네, 각 재판이 다루는 내용의 성격이 다르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계엄 선포 전후로 군이 관계된 만큼 출석 증인이나 신문 과정에서 군사상 비밀이 요구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검도 내란 재판의 중계 신청을 아직 검토하고 있는 이유로 증인 답변이 위축돼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다만 추가 기소 사건은 계엄이 끝나고 공수처 체포 과정에서 벌어진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가 주된 내용이라 기밀보다는 알 권리가 우선된다는 게 특검의 결론입니다. 내란 재판을 맡은 지기현 부장판사가 앞서 특검과 변호인 측이 신청하면 중계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만큼 특검도 신청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오늘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조사가 예정돼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외환 관련 조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알려졌는데 외환 관련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에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서 특검은 진상규명이 우선인 만큼 윤 전 대통령이 협조한다면 방문 조사도 가능하다고 시사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어제 오후 진행된 변호인 접견에서 특검이 방문 조사를 요청하면 날짜를 조율해 응할 생각이 있다고 말한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검은 직접 변호인이 의견서나 사유서를 내거나 하지 않았다며 오늘까진 출석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에서 YTN 우종훈입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국회에서 관봉권 띠지 분실 과정을 해명하면서 위증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사관들은 증거물 보전 의무를 어겼다며 직무유기 혐의로도 추가 고발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오늘 고발인 조사가 진행됐다고요? 네, 건진법사 전성배 씨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관봉권의 띠지 분실 과정을 두고 검찰 수사관들이 허위로 증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고발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낮 1시부터 대전 유성경찰서에서 해당 사건을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를 불러 출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김정민 남경민 수사관이 띠지 분실 경위에 대해 국회에서 위증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수사관들이 증거물 보전 의무를 어겼다며 이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오늘 추가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조사를 시작으로 다른 관련자들도 부르며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른바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자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앞서 김건희 특검 출범 전인 지난해 12월 검찰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5천만 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 다발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검수 날짜와 담당자, 부서 등이 적혀 자금 출처를 확인할 주요 단서로 꼽힌 띠지가 보관 중 사라진 사실이 지난달에야 알려졌습니다. 이에 국회 청문회까지 잇따라 열렸는데 두 수사관은 관봉권 자체는 물론 어떻게 분실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을 되풀이하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여기에 당시 수사팀장은 띠지 훼손 사실을 지난 1월부터 알고도 왜 보고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수사를 모두 마치고 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상설 특검 검토까지 지시한 가운데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사건 실체에 얼마나 다가설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와 국립외교원, 심 전 총장의 자택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등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채용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녀가 외교부 연구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힘써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심 씨를 뽑기 위해 채용 공고에서 응시 자격을 바꿨다고 의심받고 있습니다.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거듭 압박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열린 법사위에선 또다시 여야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우원식 의장을 예방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1시간가량 이어진 접견에서 천대엽 처장은 대법관 증원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설명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천 처장은 우원식 의장이 내란 재판에 대한 국민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공감하며 내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다며 사법부가 신뢰 회복으로 결자 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왜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신하는지부터 돌아보고 여기에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천대엽 처장은 그동안 처장으로서 12.3 비상계엄이 위헌이란 입장을 분명히 수차례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법부도 정당한 사법권 행사가 정지됐다가 시민과 국회의 노력으로 이를 되찾은 만큼 내란 재판도 신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호응하는 방법은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내란 재판에 대해서 또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사법행정적인 지원 조치를 다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 오는 30일 열리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 여야는 강대강 대치 이어가고 있죠.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어젯밤 SNS에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사실상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도 같은 기조를 이어갔는데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입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께서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 대표는 과거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던 일을 언급하며 내로남불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삼권 분립을 망가뜨린 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이라고 거듭 날을 세웠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SNS에 이재명 대통령을 사법적으로 제거하려고 한 조희대의 9.1 작전이 밝혀져야 한다며 오는 30일 청문회 출석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당 독재 완성을 위해 걸림돌을 제거하려 한다면서 광기 어린 입법 쿠데타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역시 조희대 표적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노리고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가 무너진다면 독재로 가는 길밖에 남지 않는다며 민주당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장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이성을 잃고 광기로 치닫는 더불어민주당이 제발 이쯤에서 멈추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한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그제 추미애 위원장이 야당 의원들의 발언권을 박탈하고 퇴장시켰다며 직권남용 혐의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이 4인 회동설 의혹을 제기한 열린공감TV 관계자는 증인으로 부르지 않았다며 조 대법원장 녹취 관련 청문회를 요구했습니다. 네,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법사위에서는 또 여야가 거세게 맞붙었다고요? 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선 다음 달 13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될 국정감사 실시계획서가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여야 협의 없이 계획서가 제출됐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간사 선임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야당 의원실로 이미 일정 공유가 됐다고 반박했고 여야 간 충돌 끝에 결국 정회됐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선 검찰청 해체 등을 골자로 한 정보조직법 개정안도 심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비롯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 모두 4개 법안을 내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인데요. 국민의힘은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필리버스터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에서 청문회도 잇따라 열렸습니다. 대규모 해킹 사고 관련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선 여야가 한 목소리로 KT와 롯데카드 사태를 질타했습니다. 국방위에선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진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12.3 비상계엄에 군이 투입돼 합참의장 후보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며 기본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선 특위 활동이 끝난 뒤에도 본회의 의결로 위증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운영위에선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서 빠진 것을 두고도 여야가 맞붙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정보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네, 모든 법안에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가능성도 거론이 되는데요. 송원석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예, 선배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재명 대통령 유엔 총회 기조연설이 있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네,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통령의 유엔 기조연설을 자기 감정을 섞어서 보고 싶다, 안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맞죠? 그런데 보고 있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이었는가 하는 점은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빛의 혁명, 오색빛 응원봉, K컬처 이런 다른 나라 정상들은 아마 무슨 말을 하는지 화성에서 온 남자인가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솔직히 유엔에까지 가가지고 자기 국내 정치용 자기 자랑 같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얼마나 외교에 도움이 될지 국제 외교의 가장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엔 총회 연설장에서 듣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유엔이 이룬 성취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대한민국의 80년 역사를 돌아보라. 이 말은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1948년 5월 10일 유엔의 감독 아래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최초의 자유선거가 치루어졌습니다. 1950년 북한 공산군의 불법 남침에 맞서서 총 22개국의 유엔군 장병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4만 670명의 유엔군 장병들이 전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들은 하나도 하지 않고 일방적인 김정은 짝사랑 같은 이야기만 늘어놓다 보니까 정말 유엔에서 이루었던 80년, 대한민국 80년 역사가 유엔이 이루었던 가장 큰 성취인데 알맹이가 전혀 없는 빈 껍데기 발언이 되고 만 것입니다. 김정은이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일절 상대하지 않을 것이다.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 이미 남북한은 두 개의 국가라고 자기가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대한민국 대통령은 일방적인 구애를 계속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구체적인 남북관계 해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류하면 관계가 정상화되고 비핵화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근거 없는 장밋빛 환상에 젖은 굴욕적인 대북 짝사랑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미국하고 관세 협상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근저에도 이러한 대북관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는 주변의 전문가 분석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 유엔 총회 연설에서조차 이런 장밋빛 환상에 젖어서 일방적인 김정은 구애만 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 답답합니다. 그다음 어저께 여야 원내대표 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관한
마지막 협상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협상은 무의미한 결과로 끝났습니다. 여당은 협상할 의지도 없고 협상에 임하는 태도도 무성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단지 만났다는 신용만 하기 위해서 만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화와 협상을 요식 절차점으로 여기고 거부한다면 더불어민주당에는 당의 원내대표라는 직책이 왜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당의 안 보이네. 법사위 간사 선임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또 농해수위 간사도 우리 당에서 새로이 김선교 의원님을 선임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유 없이 지금 거부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지금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정부조직 개편의 내용에 대해서 정부에서조차 직접 당사자들인 정부 공무원들조차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직제령이 어떻게 되어가냐고 물었더니 직제령을 지금 준비 중이라고만 합니다. 그런데 9월 25일이면 내일입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정부에 이송이 되고 그러면 일주일 뒤에는 공포되고 시행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 조직 개편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를 정부 공무원 자체가 모르고 있는 이런 현상이 왜 벌어져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의총에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내일 본회의에 대응 방안을 결론 내리고자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끌려다닐 수는 없습니다. 쟁점 없는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많고 허점이 많은 정부 조직 개편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민생입법을 뒷전으로 내보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대표께서 지금 대전에 민생 현장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원내는 원내대로 또 당대표는 현장에서 현장대로 또 필요한 장외 투쟁은 장외 투쟁대로 우리는 소수 야당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네, 국민의힘 의원총회 듣고 오셨고요. 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내일 피의자 송치에 앞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6일 검거 이후 조사된 혐의 사실과 범행 경위, 검거 과정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브리핑 내용 어땠습니까? 네,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을 수사하는 경기 남부경찰청이 조금 전 브리핑을 열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내일 피의자 2명을 송치하기에 앞서 그동안의 수사 경과를 밝혔는데요. 경찰이 공개한 영상 함께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중국 국적의 피의자 장모 씨가 범행에 쓰인 통신 장비들을 시연하는 모습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장 씨를 검거했는데 같은 날 평택항 인근에서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으로 몰래 빼내려던 상자 2개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서 범행에 쓰인 통신 장비 무려 27개가 나왔는데요. 확보 당시 핵심 프로그램이 담긴 노트북이나 대포폰은 이미 중국으로 반출된 상태였고 구체적인 행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범행에 쓰인 초소형 기지국 장비 템토셀은 남아있었는데 경찰은 알려진 것과 달리 KT에서 쓰였던 장비가 아니라 해외에서 만들어져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붙잡힌 피의자 중국교포 장모 씨는 범행 과정에서 중국에 있는 윗선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지시를 받았고 자신을 시키는 대로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5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윗선의 정체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중국에 있는 윗선이 해킹 장비를 원격으로 제어했을 수 있다고 보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네, 범행 윤곽도 구체적으로 파악됐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첫 범행, 지난 5일부터였습니다. 지난달 5일부터였고 지난 5일까지 한 달여 동안 경기 광명과 과천, 부천, 인천 부평과 서울 금천, 동작과 서초 지역에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에 접수된 피해자는 214명, 금액은 1억 3,650여만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피의자 장 씨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차에 싣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고 함께 붙잡힌 공범 류모 씨는 해킹으로 확보한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억 원가량의 상품권이 현금화했는데
대부분 국내 환전소를 통해 중국으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국적의 환전소 업체도 관여했는데 경찰은 불법 자금으로 의심하면서도 송금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장 씨에게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를, 류 씨에게는 범죄 수익 은닉 혐의 등을 적용해 내일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경찰은 범인들이 KT통신망에 접속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아직 확인된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쪽 지방은 내일까지 최고 100mm 이상의 가을 호우가 예보됐습니다. 내일까지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예보가 되면서 도심 하천도 출입이 통제가 됐습니다. 자세한 날씨 야외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시아 캐스터. 네, 서울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은 비가 약해진 것 같은데요. 여전히 청계천 출입은 통제 중이라고요. 네, 현재 서울에는 약하게 비가 이어지고 있지만 내일까지 서울 등 곳곳에서는 시간당 30mm 안팎으로 비가 강하게 쏟아질 수 있는 데다 서울은 내일까지 최고 80mm의 비가 예보되면서 이곳 청계천 산책로 출입은 여전히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구름이 종쪽으로 조금 더 이동하면서 경기 남부와 충남 내륙 또 전북 서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비 상황 레이더 화면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된 비구름이 위치한 중서부와 전북 서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영남 곳곳에도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와 인천, 강원도 철원에는 호우 예비특보까지 내려졌는데요. 앞으로 비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빗줄기도 지금보다는 더 강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북부와 충남 서해안, 호남 많은 곳에 최고 10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과 영서, 충남 서해안은 최고 80mm 이상, 충청 내륙과 영남에도 최고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중북부 지역은 내일 오전이면 비가 대부분 그치겠지만 충청 이남은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대구 22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7도, 강릉 29도로 중북부는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보다 비가 늦게까지 이어지는 충청 이남 지역은 대전 26도, 대구 28도 등 오늘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한반도를 뒤덮은 찬 공기의 영향으로 주 후반에도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주말 오후 충남과 호남을 시작으로 휴일이면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밤부터 동해 먼바다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안가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YTN 김시아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온 복귀왕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건희 씨 첫 재판이 오후 2시쯤부터 시작돼 40분 만에 종료됐는데요.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흰 마스크와 검은 안경을 쓴 김건희 씨, 왼쪽 가슴에 수용번호 43982 붙은 사복 정장을 입고 머리는 하나로 묶었습니다. 재판 시작 전 피고인석에 앉아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직업이 없는 것이 맞냐는 판사의 질문에 무직입니다.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닙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오늘 법정 공개는 지난 16일 법원이 전 대통령 배우자로는 최초로 촬영을 허가한 데 따른 건데요. 앞서 김건희 씨 측은 법정 촬영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촬영이 되면 위축돼서 방어권 보장이 어렵고 여론 재판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주장이 담겼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역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촬영이 허가된 적이 있었는데요. 정치권 반응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이전 유사 사안 기준과 마찬가지로 공판 개시전에 한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두환 노태우 때부터 해가지고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까지 어쨌든 이건 뭐 사료로 남기는 의미도 있고요. 다만 전 영부인인데 영부인이 공인인가? 공인 아닌데 이걸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뭐 생각은 들 수가 있겠으나 어쨌든 뭐 V0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역대 영부인들하고는 좀 달랐으니까 뭐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법정에 나온 김건희 씨 머리를 묶고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었는데 직업을 묻는 질문에는 무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죠. 대통령에 의해서 그 대통령 부인까지 감옥에 가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 많이 궁금해하니까 이것을 이제 공개까지 한 것인데 이 부끄러운 장면들이 어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여전히 자기에게 그 씌워진 여러 그 혐의들을 부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그 김건희 씨도 그렇고 국민들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굳이 저렇게 공개를 할 필요까지 있을까라는 생각을 아마 국민들은 가질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40분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김건희 씨 앞서 법정 촬영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냈다고 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이번 김건희 특검법에는 언론 브리핑이나 언론 공개 조항이 없는데 통상적으로 공인인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판단해서 재판에 대해서 초반에 공개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공개한 건데 사실 김건희 씨 같은 경우를 공인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대통령이든 대통령의 부인이 배우자였던 간에 엄정하게 순수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받는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누구나 다 법 앞에 평등한데 그렇다고 해서 영부인 대통령의 부인이었다라고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특별하게 또 불이익을 주는 것도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 재판 과정을 공개하지 말라고 하냐면 일상적으로는 방어권의 제약을 받기도 하고 또 여론 재판으로 흐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아마 재판부에서는 그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건대는 이미 김건희 여사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은 여론전으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최초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배우자가 저렇게 검거되고 구속되고 재판받고 그것도 더더군다나 대통령과 배우자가 동시에 저렇게 구속 수사 재판을 받는 거는 사실은 형평에 좀 맞지 않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저 부분들도 두 분이 감내해야 될 일이다. 그런 차원에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법원이 법정을 공개하긴 했지만 전 영부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불이익도 좀 안타까운 면이 있다라고 정리를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특검 조사도 거부하고 내란 재판에도 불참해온 윤 전 대통령이 오는 금요일 체포영장 거부 사건 재판에는 출석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속내가 있는 걸까요?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내란 재판에 10차례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 모레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의 사건의 첫 공판 기일에는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재구속된 뒤 구속적부 심사에 출석한 이후 2달여 만에 법정에 나온 건데요. 모레 열릴 재판은 내란 특검이 체포 저지 등과 관련해 추가 기소한 혐의에 대한 것이죠.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와 별개의 재판 절차로 첫 공판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이유가 따로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첫 공판에 이어 곧바로 자신의 조건부 석방 여부 결정을 위한 보석 신문이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신병과 관련된 절차만 골라서 나오는 이른바 사법 쇼핑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보석은 절대 안 됩니다. 자신을 풀어주면 재판과 특검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범죄에는 보석을 허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겠다고 밝힌 1회 공판 기일과 보석 신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의 사례와 같은 법정 촬영 허가와는 다른 방식인데요. 현장에 들어가서 실시간 중계하는 것을 허용해달라고 신청한 겁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내일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 10번이 넘는 내란 재판 출석을 거부해오던 윤 전 대통령, 이번 금요일 다른 혐의, 즉 체포 저지와 관련된 재판에는 출석하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라고 했던 모습은 뭐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고, 내란 재판과 관련돼서는 검찰의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재판에도 응하지 않고 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워낙 많은 혐의가 있고 워낙 많은 그 재판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뭐가 뭔지 우리 국민 여러분들 헷갈리실 텐데, 이 건은 뭐냐면 윤석열을 체포하기 위해서 갔지 않습니까? 그때 이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했던 공무집행 방해 혐의예요. 이거는 아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중범죄에는 해당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당되는 그 죄 같은 경우에는 보석이 가능하다라는 평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의 보석 신청까지 같이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신상과 관련된 혹시 보석으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보이는 재판이니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래도 한나라의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이면 자신이 저질렀던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잘못됐지만 그래도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다라고 당당한 모습을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지지자든 혹은 반대하든 간에. 그런데 저거는 정말 너무 얍삽한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이 이제 법조인이니까 법을 좀 안다고 법꾸라지처럼 본인에게만 유리하게 적용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까지 됐었을까라고 우리 국민들이 한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겨울에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를 저지한 혐의와 관련한 첫 재판이 열리는 겁니다. 내란 혐의 재판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보석을 신청을 했고 이 신문이 모레 열리는 건데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른데 제 생각은 아마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내단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는 게 하나가 있고 이번 금요일부터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하고 직권남용죄로 이란 재판에 하나가 열립니다. 첫 기일이니까 사실은 첫 기일에는 의무적으로 나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이건 의무적으로 첫 재판이게 나간다라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이와 관련된 보석 청구를 한 거에 대한 심리도 같이 열리니까 거기는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서 얘기가 나는 사실은 이제 보석을 좀 허가해달라. 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달라. 그래도 내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야 되겠다라고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보석 심판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뭐 제가 보건대는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사법투쟁, 법리 논쟁의 영역은 벗어나서 정치투쟁의 영역인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특검에 출석하지 않기 위해서 속옷바람으로 투쟁했다든지 이번에는 재판은 받지 않고 이게 보석을 염두에 둔 이 재판에는 출석한다는 부분들은 당당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윤 대통령도 인간이고 또 모든 국민은 법에 의해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재판 전략 차원에서 저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특검이 이제 첫 공판기일이 열리는 그 체포저지 혐의와 관련한 재판과 보석 신문 과정을 풀로 중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김건희 씨처럼 잠깐 재판 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재판 전 과정을 지난 헌재의 판결처럼 그렇게 보여달라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그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국민들에게 워낙 중한 범죄자이고 결국은 체포 저지를 하는 과정도 내란의 연속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워낙 중한 재판이기 때문에 그 전 과정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을 해서 국민들에게 공개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이라 저는 그 청구 자체는 타당하다고 봐요. 다만 윤석열 그 피고 측에서는 아무래도 본인에게 불리한 여론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도 반대를 하겠죠. 그런데 그 또한 당당하지 못한
대통령까지 지냈던 사람으로서 당당하지 못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이 그동안 특검 수사에 불응하다가 이제 방문 조사, 구치소로 오면 조사에 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왜 입장 변화가 있다고 보세요? 그것 또한 아마 보석하고 저는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연관이 있다고 보고 이 재판을 공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내란 우르머리 재판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가기밀 사항도 있고 이래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검법에서는 의무적으로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는 판사가 재량으로 하되 이 부분들은 여러 가지 국가 기밀이 있기 때문에 다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특수집행 공무방해죄라든지 직권남용은 그거하고 다르니까 이거는 다 공개를 해달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들도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지만 인권도 있고 자기 방어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재판에서 다 낱낱이 다 공개하는 거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속 시원하다 있지만은 그건 망신주기를 차원에 넘어서는 그 다른 실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재판부가 저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형평성 있게 균형 감각에 맞게 일부는 허용하고 또 일부는 허용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예, 피고인의 방어권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법원이 어떤 결정이 나올지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회에서는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공방이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법사위에서 대법원장 청문회를 의결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의대의 9일 작전이 밝혀져야 한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지도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걸 두고 당내 엇박자라는 지적이 커지자 지도부가 가세하는 모습입니다. 정청래 대표의 목소리입니다. 불과 4년 전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퇴하라며 대법원에 몰려가 온갖 행패를 다 부렸습니다. 내로남불 적반하장, 그 현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저것이 국민의힘의 민낯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어제 SNS에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라며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했던 말을 반복했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는 대법원장은 뭐가 맞다고 맞받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도 2명씩이나 탄핵한 국민이에요. 대법원장이 뭐라고? 사법부를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대법원장은 뭐 맞습니다. 그리고 조의대 대법원장이 뭐 했냐고 물었는데 그러면 과연 그때 이재명 대통령은 뭘 했습니까? 왜 1시간 동안 숲에 숨어 있었습니까? 김민석 총리는 바로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옆에 계시면서 왜 계엄 해제 표결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붙여서 청문회를 통과시켜서 일국의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앉히겠다는 거예요. 저는 나라 망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어제 대법원장 청문회 의결이 당 지도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걸 두고 당내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았는데 오늘 정청래 대표 발언을 보면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러니까 조의대 청문회 나도 동의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상임위에서의 결정들을 다 당론으로 통일해서 가지는 않습니다. 법사위의 판단 속에서 해당 분야에서 이건 청문회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고 그 무게를 두었기 때문에 청문회 한 것이고 저희 국토위에서도 과거에 전수사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하기 전에 그 전수사기에 대한 청문회도 진행하고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또한 당과 조율을 하거나 그렇게 진행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추미애 위원장과 우리 법사위원들의 판단 속에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조의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거에 이재명 전 당대표의 그 선거법 관련해서 지나치게 선거에 개입하는 아니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그때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 제보의 한 부분을 서영교 의원과 부승찬 의원이 이제 그 상임위와 또 그 국정질문에서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의대 대법관 스스로 답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의혹으로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사법부의 권위라고
라고 얘기를 해도 그 권위는 서지 않습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됐을 때 비로소 국민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법부의 권위를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런 회동을 한 적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힌 적은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과 반대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김건희 씨도 이런 거 한 적 없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조희대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비록 수사는 아니지만 국민들 앞에서 밝히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민주당의 법사위원들이 판단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밝히는 과정이 청문회가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신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의혹을 밝히고 싶다면 그 사인 회동서의 최초 제보자나 아니면 처음 그 녹취를 튼 유튜버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인데 증인으로 빠졌잖아요. 실제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건 오히려 민주당은 두렵죠. 왜냐하면 저건 거짓이니까요.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에서 저 녹취를 틉니다. 녹취를 틀 때 자기가 제보를 받았다고 했는데 제보자를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유튜브 방송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유튜브 방송에 물어봅니다. 이거 누구로부터 제보받았느냐.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도 제보 자체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번 써먹었습니다. 써먹고 이번에 또 부승찬 의원이 본회의에서 또 써먹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청문회는 5월 14일 또 청문회를 한 번 하다가 결국은 아무도 안 나와서 아무 의미 없이 무산됐어요. 이번에 또 9월 30일 날 다시 하는 건데 지금 우리 국회는 어찌 보면은 추청래한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추미애 정청래가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사로잡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의도나 시기와 방법이 아주 나빠요. 첫 번째 정청래의 5월 14일 공청회는 5월 1일 날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하기판 유죄 취지 파기환송심에 대한 보복으로 5월 14일 날 만든 겁니다. 만든 거고 이번에는 8월 27일 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게 기각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야 이거 사법부 전체적으로 이대로 놔뒀다가는 나중에 내란 의도번위 혐의에 대한 재판 판결도 우리가 믿지 못하겠다. 그리고 이참에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려면은 지기현 판사나 조희대 대법관 체제를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방법은 너무나 졸렬해요. 허위사실 가짜뉴스를 먼저 터뜨려 놓고 처음에는 모른 척 하다가 이걸 그냥 청문회로 그리고 특검 압박으로 퇴진 압박으로 특검으로 몰아가는 수순을 밟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너무나 이 시기와 의도와 방법 면에서 이렇게 하면은 정말 이거는 국기를 흔드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예, 사인 회동서를 포함해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하는 시기와 의도와 방법이 다 부적절했다라고 비판하셨는데요. 반론 짧게 듣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관이 당당하다면 청문회에서 밝히세요. 당당하게 밝힌다라고 할 때는 아무래도 국민들이 아 조희대 대법관의 주장이 맞을 가능성이 더 높구나라는 여론이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피해간다. 지난번처럼 다 피해가고 그 천대엽 행정처장만 나온다라고 하면 뭔가 숨기고 싶구나라는 국민 여론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다면 청문회장에 당당하게 나와서 사실을 밝히시면 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들은요. 그거는 그렇게 접근하면은 이게 사법 흔들기고 상권 분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공청회 청문회에 불러내겠다는 것은 지금 뭐 9.1 작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 결과에 대해서 자기들 승복 못하겠고 이게 의도가 있는 거라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헌법상으로 지금 이건 헌법 103조 위반 위헌이에요. 헌법 103조의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심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국회법에 보더라도 법사위의 소관 업무가 아니에요. 법사위의 소관 업무는 법무부의 소관사항, 법제처의 소관사항 다 나와 있지만은 법원과 군사법원에 대해서는 소관사항이 아니라 법원과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이에요. 법사위에 청문회를 하든 뭘 하든 불러낼 수 있는 사람은 판사의 판결을 가지고는 못 불러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 행정처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청문회 저렇게 판을 열어보십시오. 대법원 그리고 대법관들 나올 수가 없어요, 저기에. 근데 지금 위헌
위법적인 청문회를 벌쳐놓고 거기에 조의대가 당당하면 나와야 된다. 이거는 완전히 여론몰이죠. 그러니까 저도 권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판결을 가지고 저희들이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갑자기 그 이틀 만에 전체 회의로 그 사건을 끌어오고 이틀 만에 결과가 냈는지 이런 행정 절차의 문제 삼는 것이고 그리고 과연 바깥에서 그 당시에 국무총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4인 회동이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본인들의 그 당일날의 동선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밝히면 돼요. 그저 말로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사법부가 불신을 받는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하에서 임명된 10명의 대법관은 다 유죄 취지. 윤석열 정부 이전에 임명된 대법관 2명은 무죄 취지. 이것이 어떤 겁니까? 결국은 재판관들의 판사들의 생각이 판결을 좌우한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준 거예요. 우리 국민들에게. 공정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다. 이런 걱정들을 우리 국민들이 하는데 이것이 현실이 된 것 아닐까? 이런 걱정들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불신을 깨려면 조희대 대법관께서 스스로 결자 해지를 하셔야 한다라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예, 대법원장 청문회 적절성 여부에 대한 여야 입장을 듣고 있는데요. 사실 이 청문회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과거에도 있었는데 그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찬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오늘 오전 만난 모습부터 들어보시죠.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습니다. 매우 중대한 일련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12상 비상계엄이 발생했을 때 제가 행정처장으로서 여러 대법관님들과 또 대법원장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이 이제 위헌적인 조치라는 입장을 사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재판 과정을 따져 묻겠다며 법사위가 의결한 오는 30일 조희대 청문회.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석하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하죠.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5월 같은 의혹을 다룬 국회 청문회에도 나가지 않았고 당시 재판을 맡지 않는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만 출석했습니다. 당시 화면 보시죠.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 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이제 판사가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우리가 숙명을 지니고 있는 이상 오히려 그걸 갖다 뒤로 했으면 더 이제 오해의 소재가 컸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30일로 예정된 청문회에도 지난 5월 청문회처럼 찬대엽 법원행정처장만 출석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나가면 안 되죠. 이거는 법적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대법원장이 안 나올 걸 뻔히 알면서 청문회 열어놓고 네가 당당하면은 나와라. 그러면 안 나오면은 의혹이 있어서 안 나오는 걸로 몰고 가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게 재판을 언제 하고 선고를 언제 하고 선고해서 어떻게 할 거는 그거는 법원의 판사의 고유 권한이에요. 이거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와 관계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따지겠다고 이미 프레임을 짜놓고 부르는데 거기 갈 이유도 없고 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가서도 안 되는 거. 그리고 정청래 지금 대표는 진짜 힘을 주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 대법원장이 뭐라고? 대통령까지 우리가 다 갈아치웠는데 대법원장이 뭔데? 저거는 사법부의 한 영역을 완전히 속된 말로 개무시하는 거거든요. 지금 저렇게 해놓고 이제는 결과적으로는 안 나오면은 이거는 의혹이 사실이 규명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특검이나 그리고 사퇴 압박으로 넘어가겠죠. 계속 이렇게 하면은 이게 사법부의 재판이란 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공정하지 못하다 우리는 억울하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 겁니다.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8대 0에 대해서도 이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도 정청래 대표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부가 좀 불완전할지라도 이 사법부에 대해서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존중하고 인정해야 이 사법 시스템이 돌아가고 상권 분립이 돌아가는 거예요. 저걸 부정하는 거는 헌법을 부정하는 거고 국가의 근본을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정청래 대표가 지금 힘을 주체를 못하니까 무슨 대통령들도 다 갈아치웠는데 대법원장 우리가 하나 갈아치울지 못할 것 같아? 이게 지금 나라 여건의 대표가 할 얘기입니까, 저게? 예, 그러니까 판사는 판결과 관련해서 법정 밖에서 발설하면 안 되기 때문에 청문회에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금 힘을 주체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판결로 말해야죠. 그런데 그 판결을 내는 과정 자체가 의혹투성이다라는 겁니다. 판결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것은 잘됐다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 과정이 너무 이상하다.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정치적 입김이 너무 많이 작용된 것처럼 보인다.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의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사법부는 신성 불가침 영역이 아니에요. 대통령도 탄핵할 수 있고 국회의원도 탄핵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김명수 대법원장 물러나라고 실제 몸싸움까지 하고 이런 주장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거 결과도 부정선거 프레임을 계속해서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리한 판결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목소리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유독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일관성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런 의혹을 자초한 것에 대한 스스로의 해명을 해야 한다. 그 해명을 하는 자리가 바로 청문회 자리고 그 자리에서 해명된다라고 하면 잘못된 의혹을 제기한 의원들이나 혹은 민주당이 오히려 더 정책으로 타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도 5년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 물러나라고 사퇴 압박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정청래 대표도 이 부분 영상을 틀기도 했어요. 당시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가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저는 설사 그렇다더라도 그때 국민의힘에서 대법원장 사퇴하라 그러고 대법원 앞에 가서 시위한 거 난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국민의힘이 정말 보수 정당은 헌법의 가치를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못마땅하더라도 대법원장을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가서 하는 그런데 그걸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때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이란 부장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결국은 나중에 무죄를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사표를 내겠다고 하니까 야, 이 사람아 지금 자네 탄핵하려고 이러는데 내가 자네 사표를 수리해주면 내가 뭐가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녹취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명백하게 사실은 법률 위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사퇴 요구를 한 건데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잘했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지금은 민주당이 하는 건 완전히 억지예요, 억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뉴스의 틀에서 그리고 이 틀을 가지고 청문회를 열고 나와서 얘기하라 그러고 나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안 나오면은 네가 뭔가 있으니까 그렇다. 그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전면적인 사퇴몰이로 가려고 할 겁니다. 탄핵까지 추진할지도 몰라요. 근데 탄핵 한번 해보세요. 차라리 탄핵 시키세요. 조희대 대법원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요. 너무 도를 넘어도 너무 지나쳐요. 이 부분들은. 그러니까 5년 전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직접 녹취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조희대 4인 회동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보에 대한 신뢰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고 그래서 둘을 같은 잣대로 비교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때 그 녹취와 관련해서 그런 판단을 대법원장이 내린 것 저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당이었던 국민의힘에게는 상대적으로 정치적으로 불리한 그런
그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가 정치적으로 판단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공격을 한 거죠. 저거는 이미 드러났고 저것이 대법원장에 물러나야 할 만큼의 어떤 비중이 있는 그런 사안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를 채우고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 건은 우리 사상 초유의 친위 구테타 사건이었어요. 친위 구테타 사건에 대응하는 사법부의 수장의 모습, 매우 정치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정황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을 반대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게끔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혹을 억지로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본인이 대법원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국민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께서도 결자 해지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입법부나 행정부가 사법부의 권위를 그냥 존중한다라고 말해서 사법부의 권위가 존중되는 게 아니고 국민들로부터 사법부의 판결이 정의롭구나, 공정하기 위해서 노력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게끔 할 때 사법부의 권위가 저는 제대로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사법부가 결자 해지해야 한다고 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는데요. 이 두 사람의 만남에 비공개 만남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는 또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다자 외교 무대인 유엔 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20분 동안 기조연설을 통해 처음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구상은 END, End Initiative란 이름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가장 확실한 평화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즉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 유엔 연설을 봤습니다. 유엔 연설을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재명, 김정은, 트럼프가 한 발자국씩 확 앞으로 나갔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연설도 그거예요. 그래서 바야흐로 이 삼국 정상들이 햇볕 정책으로 돌아오는구나. 대단히 위험한 제안이다. 두 번째는 비현실적이다. 정상화 단계에서는 노멀라이제이션, N인데 핵을 북한이 조금이라도 축소만 하면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나라가 북한과 수교를 통해서 정상국가로 만들자 이거죠. 핵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네. 교류와 관계 정상화, 또 비핵화의 영어 단어 알파벳 첫 글자를 타서 END, End Initiative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김병주 최고위원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고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본인의 감정을 얘기한 거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평은 안 할 거고요. 다만 이 방향은 옳다. 그렇게 가야 한다. 갔어야 한다. 진작에. 그리고 남북의 대결을 정치의 쟁점화해서 정치적을 득을 보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북은 분단돼 있지만 결국은 끝내는 하나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삼국시대를 경험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의 남북시대를 끝내고 통일 한반도 시대로 가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데 이게 냉탕온탕이에요.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하고 그동안 평화 무드를 쌓았던 거를 깨려고 하고 민주당이 집권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평화를 다시 복원하려고 하고 이런 노력들을 한단 말이죠. 과거에 서독과 동독의 통일이 가능했던 것은 서독의 통일의 노력에 대해서 정당을 초월해서 함께 약속된 부분은 지켜나가고 존중하고 적어도 대동독 노선과 관련해서는 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하기 때문에 통일이 가능했었다라는 독일 통일을 분석하는 학자들의 그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는 너무 달라요. 그래서 다음번에 만약에 또 보수 정권이 집권하면 북을 또 자극하고 북과 그동안
대화의 문을 조금이라도 열어놨던 것을 또 닫아버리고 봉쇄해버리고 이게 반복이 되면 우리 한반도 통일의 미래는 점점 더 멀어지는 거거든요. 당장 우리가 통일은 아니더라도 과거에는 당장 우리는 통일이 아니더라도 라는 말 자체가 사실 욕먹는 표현이었어요. 당장 통일해야지 그랬는데 지금은 당장 통일은 아니더라도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 그것은 사실 천금을 주고도 사기 어려운 건데 그를 위해서는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고 그런 방향과 비전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좀 존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올바른 방향과 비전이었기 때문에 존중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태영호 전 의원은 너무나 위험하고 비현실적인 발상이다. 또 국민의힘에서 장밋빛 환상이 가득한 아마추어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선 이제 복경 의원님 얘기에 일리가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정정하자면은 보수 정권 때는 남북 관계를 완전히 망쳤고 그리고 진보 정권이 들어와서는 좋은 관계로 했다고 하는데 우리 남북 관계가 가장 좋고 했던 건요 노태우 정부 때예요. 북방 정책을 비롯해서 총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회담하고 남북 기반 합의서의 비핵화 선언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거고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잘 나가던 남북 관계를 완전히 냉전 시대로 돌렸다고 얘기하는데 남북 관계가 끼어진 거는 문재인 정부 때 이미 끼어졌어요. 문재인 정부 때 북한 입장에서는 이미 핵무력을 진전됐으니까 이제는 너들하고 남쪽하고는 상대하지 않겠다. 미국하고만 상대하겠다 이러면서 남북관계를 깬 거죠. 개성공단의 상황실 폭파해버리고 그게 넘어온 거예요. 넘어와서 그러면 우리가 윤석열 정부 때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때도 북한에 계속 아부하고 굴종해야 될 건가 라는 차원에서 좀 강하게 대응한 건 맞고요. 그런 면에서 남북관계는 앞으로 저는 대화, 교류, 협력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END라고 하는 거, 이 부분과 교류와 정상화 부분들은 미래를 보는 비전적 개념으로는 저는 잘 제시했다고 봐요. 그러나 현실은 안 될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북한은 우리 상대 안 해요. 개꿈 꾸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비핵화는 이건 문제가 굉장히 위험해요. 비핵화를 3단계로 얘기했어요. 북한의 핵을 지금 동결시키겠다, 지금 상태에서. 그럼 북한의 핵무력이 거의 완성됐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되는데 우리가 핵 보유국의 북한의 핵을 그냥 현 상태에서 동결하는 걸 인정한다? 이렇게 가면요, 그 이후에 어떻게 폐기까지 가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건대는 비핵화는 핵을 지금 폐기하고 포기해야 되는 이 원칙은 분명히 세워야 되는 겁니다. 세우고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북한하고 상대해달라고 할 때 되는 거예요. 김병주란 분은 저 장군 출신인데 완전 엉터리예요. 핵이란 거는 재래식 무기를 아무리 갖고 있더라도 핵은 비대칭 전력이에요. 북한의 핵무기 하나로 우리의 경제력, 군사력, 재래식 무기가 아무 무용지물인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핵에 대한 전략은 우리가 별도의 전략으로 갖고 가야지 북한의 핵을 인정해 준다라는 걸 가는 거는 정말 위험천만한 거다. 그건 난 태영호 의원의 말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예, 유엔 총회 연설에 대한 상반된 여야 평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훈 복귀왕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많게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장하영 기자, 지금 비가 어느 곳에 내리고 있습니까? 네, 현재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와 전라도 지역에 시간당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호우특보가 내려질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내리는 비의 원인은 저기압인데 레이더 보겠습니다.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길게 뻗어 있는 비구름 보이실 텐데요. 아침에는 서해상에 있었는데 오후 들며 조금 더 한반도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침부터 인천 백령도에 지금까지 49mm가 왔고 서울에도 28.9mm를 기록하는 등 비가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저기압이 지나가면 오늘 새벽부터는 정체전선이 만들어지면서 비를 더 뿌릴 예정입니다.
내일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 30에서 80mm가 예상되는데 경기 북부는 최대 10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전남 북서부에도 많게는 100mm 이상이 내리는 등 전국이 비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이번 비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할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같은 시 군구 안에서도 강수량 차이가 클 수 있고 북한 지역에도 많은 비가 예상돼 하천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가을 들어 태풍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하나가 더 생겼다고요? 네, 오늘 새벽 3시쯤 필리핀 남동쪽 해상에서 20호 태풍 부알로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태풍이 강도 1 수준으로 세력이 강하지 않고 또 북서쪽으로 이동해 베트남으로 향할 걸로 보여 우리나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다. 앞서 발생한 태풍 2개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사라질 걸로 보이는데요. 18호 태풍 라가사는 중국 남동쪽 해상에서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서쪽으로 이동해 내일쯤 베트남에 접근하겠고 19호 태풍 너구리도 일본 동쪽 해상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해 점차 약화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스토킹, 교제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합동회의를 열고 피해자 보호 강화와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회의에서는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즉시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신고 출동 시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사를 개시하고 전자장치 부착이나 구속, 유치 등의 조치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원민경 여성가족부의 장관 모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정과제에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확대가 포함되었고 대통령께서도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 및 엄정 대응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법 제도의 운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우리나라 해역을 침범해 조업하던 중국 어선 8척을 순찰 항공기를 활용해 퇴거시켰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전남 신안군 홍도 해상을 순찰하던 서해해경 소속 무안 고정익 항공대가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 8척을 확인했습니다. 해경항공대는 즉각적인 단속을 위해 퇴거 명령 방송과 함께 적어도 비행을 하며 20여 분 만에 중국 어선을 몰아냈습니다. 오늘 경기 광주시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이너마이트로 터뜨리겠다는 온라인 협박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해당 학교로 출동해 2시간가량 수색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기 수원시 패스트푸드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글을 쓰고 목격자인 척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배달기사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20대 A씨의 업무방해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과거 허위살인 예고글을 올려 실형을 선고받았고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가 자신의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김건희 씨의 모습도 공개가 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먼저 김건희 씨의 첫 재판이 열리는 법정 모습이 공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가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하면서 오늘 재판이 열리는 법정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은 김건희 씨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됐는데요. 남색 정장을 입고 입정한 김건희 씨는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개를 숙인 채 피고인석으로 향했습니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4398번이 적힌 플라스틱 자석도 부착했습니다. 피고인석으로 온 김 씨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자리에 앉아 변호사와 대화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김 씨가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달 구속심사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재판 시작에 앞서 재판부는 공정한 재판과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촬영을 허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김건희 씨 측은 촬영을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오늘 법정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다만 촬영은 공판 개시 전까지만 가능해 김 씨가 입정하고 30초가량까지만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네, 오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오후 2시 10분이 조금 넘은 시간부터 시작된 김건희 씨의 첫 공판 기일은 4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첫 기일인 만큼 특검과 김건희 씨 측의 모두 발언과 향후 재판 진행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는데요. 먼저 재판부는 김건희 씨 인적 사항을 확인한 뒤 국민 참여 재판 진행을 원하냐고 묻자 김 씨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또 직업을 묻는 질문에는 무직이라고 답했습니다. 이후 특검 측에서는 김영근 특검보가 김 씨의 3개 혐의에 관한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고요. 다음 순서로 김건희 씨 측 최명성 변호사가 공소사실과 관련한 모두 발언에 나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오는 26일 준비기일을 하루 지정해 일정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 15일부터 22일, 24일, 29일 총 4일간 특검이 의견서에 주요 증인으로 기재한 27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11월부터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검법에서 재판 1심은 6개월 안에 마무리하게 돼 있는 만큼 재판부도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네, 관련 내용 박성배 변호사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재판에 김건희 씨가 출석한 장면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관심이 좀 모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수영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왔습니다. 정장 차림에 묶은 머리 그리고 안경을 쓰고 마스크를 쓰고 입장을 했습니다. 예, 과거 재판장에 공개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정장에 정장 차림으로 나왔는데 수영복을 입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형 집행법에 따라서 미결 수용자는 수사나 재판 출석 시 사복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장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도주 우려가 높을 경우에는 수용복을 입도록 조치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은 사복을 입고 출석할 수 있고 역시 네. 김 씨도 사복을 입은 채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네, 대신에 수영번호는 꼭 달아야 해서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플라스틱에 매직으로 쓴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배지로 보이는데 사복을 입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용 번호는 반드시 달아야 합니다. 실제로 법정에 출석하는 피고인들을 관리하는 구치소 직원들도 수용 번호에 따라서 관리를 진행하고 있고 관리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사복을 입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용 번호는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예, 전직 영부인이 형사 재판장에 서는 건 처음 있는 일인데 재판부가 재판 전에 출석 장면을 공개한 이유도 설명을 했다고요? 앞서 언론사가 촬영 등 공개 신청을 한 바 있고 재판부가 허가를 했습니다. 이 재판 전에 재판장이 김 씨는 이미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공인이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촬영을 허가했다고 그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만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판 개시 전 1분간만 촬영을 허가하고 그 이후에는 촬영팀이 철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예. 근데 재판 전체를 중계해달라는 신청은 아니었는데요. 왜 이 장면만 공개가 된 걸까요? 아직까지 김건희 특검법에는 중계 허가 신청 조항이 없습니다. 내란 특검법에는 중계 허가 신청 조항이 있는 반면 김건희 특검법에는 중계 허가 신청이 없고 다만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에는 중계 허가 신청 조항이 삽입돼 있습니다. 향후 상황에 따라서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에 따라 중계 허가 신청을 할 가능성 배제하지 못합니다. 예, 김건희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사항이 워낙 많아서요. 지금 재판에 넘겨져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혐의는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죠? 모두 3가지 혐의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의혹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된 특가법 알선 수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하지만 일단 어느 정도 혐의가 규명되는 부분들만 특정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구속기소를 단행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 조작, 명태균, 건진법사 3가지인데 지금 범죄 수익이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이 된다고요? 어떤 수익인가요? 특검이 공소 사실로 구성한 내용에 따르면 주가 조작
조작으로 김 씨는 8억 1천만 원의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고 건진 법사를 통해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합계 금액이 11억 원에 육박하는데 특검이 공소를 제기하면서 이와 같은 물품들에 대해서 추징 보전 신청을 한 바도 있습니다. 추징 보전 금액은 그보다 다소 금액이 낮은 10억 원대입니다. 그 이유는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제공받았다고 적시된 무상 여론조사 2억 7천만 원 상당은 윤 전 대통령과 공동으로 수익하였다고 보고 김 여사는 그중 반인 1억 3,500만 원만 제공받았다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재판이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 없이 바로 시작이 된 건데 오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고요? 모두 혐의를 부인하였고 첫 재판에는 재판장이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고 인정 신문을 진행합니다. 이후에 검사가 공소사실의 요지를 낭독하고 피고인 측이 공소사실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밝힙니다. 나아가서 수사 단계에서 작성되었던 각종 증거 서류에 대해서 증거 인부 절차를 밟게 되는데 피고인 측이 전면적으로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 인부 절차에서도 대부분 증거에 대해서 부동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단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앞선 두 차례 수사에서 모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다고 항변했고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가 개인적으로 보낸 여론조사를 본 것에 불과하지 요청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항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와 같은 물품을 받은 사실조차 없고 나아가서 청탁을 전혀 모른 채로 받은 사실, 즉 받았다는 사실을 전제한다고 하더라도 청탁을 받은 바 없고 청탁과 관련해 실행 행위를 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네, 오늘은 40분 만에 끝났지만 이제 재판부에서 10월에는 증인신문하고 11월부터는 매주 2번씩 이제 재판을 종일 진행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정말 하루 종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통상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증인신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사건은 혐의 사실이 세 가지로 비교적 단순하다고 할 수 있지만 피고인 측이 전반적으로 다투게 된다면 증거 인부 절차에서 증거 부동의를 하였을 것이고 증거 부동의한 수사 단계에서의 참고인들이 모두 다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나 권오수 전 회장이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증권사 직원이나 주가 조작 일당 일부도 출석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 당시 공관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이나 당시 당대표 이준석 의원, 나아가서 여론조사업체 관계자들도 출석해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건진법사 본인, 나아가서 통일교회 2인자로 알려졌던 윤영호 전 본부장, 회계 담당자, 이 샤넬백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 준 것으로 알려진 유모 행정관 등이 줄줄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증인신문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두세 차례의 재판 진행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증인신문도 굉장히 많을 텐데 특검법에는 1심이 6개월 내에 선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6개월 내에 선고할 수 있을까요? 재판부가 다른 사건을 추가 배당받지 않고 증인신문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면 아무리 복잡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6개월 내에 선고는 가능합니다. 물론 재판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부분인데 특검법상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재판부도 되도록이면 6개월 안에 선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굳이 의미가 없는 증거 부동의를 강요할 때에는 아마 재판부가 이 정도 증거는 동의해달라고 지속적으로 독촉을 할 가능성도 있고 재판 진행 과정에서 재판부의 재량과 재판 운영의 묘미를 살린다면 6개월 이내 유무죄 판단을 포함한 선고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여러 혐의 중에 이제 3가지 혐의에 대해서 오늘 재판이 이제 막 시작이 된 거고 아직도 조사할 게 있잖아요. 내일 특검에 또 조사를 받아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와 관련된 의혹으로 김 씨가 내일 특검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출석하겠다는 입장도 밝혀둔 상태입니다. 앞서 김상민 전 검사가 김건희 여사 측에 1억 4천만 원 상당의 유한 화백 그림을 전달하였다는 혐의, 즉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구속된 상황입니다. 이 혐의와 관련해서 김 씨가 내일 특검의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미 특검은 김 씨를 뇌물죄의 피의자로 입건해둔 상황입니다. 먼저 김 전 검사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구속했지만
김 씨를 뇌물죄의 피의자로 입건하였다. 김 전 검사도 향후 뇌물 공여죄로 그 혐의를 변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김 씨를 피의자로 입건하였다는 의미는 상당히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네. 김 씨는 영부인으로 재직하였다고 하더라도 4인인 이상 공무원과 공모하지 않는 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나 기타 공무원과 공모한 상태에서 김 전 검사로부터 이와 같은 그림을 받았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예. 무엇보다도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건진법사를 통해서 통일교 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두고 김 씨를 알선 수재로만 구성했지만 네.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그림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서는 알선 수재가 아니라 뇌물로 구성하였다. 그 의미는 김 전 검사가 김 씨보다는 윤 전 대통령과 더 가깝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예. 김 전 검사가 근무연 등을 통해서 윤 전 검사와 먼저 인연을 맺었고 그렇다면 마땅히 김 여사 단독의 행동이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검사의 근무 인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해 두겠다는 전자하에서 이와 같은 그림을 김 여사를 통해 받았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된 김건희 씨 사건 자세하게 들여다봤고요. 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이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보석 신문이 이제 모레 열릴 예정인데요. 보석 신청 사유가 건강상의 이유인가요? 보석 신청 사유는 건강상의 이유와 방어권 보장입니다. 네. 보석은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으로 나뉘는데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당시에 증거인멸 우려를 들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딱히 사정 변경이 없는 이상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필요적 보석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건강상의 이유 등 여타 사유를 들어서 임의적 보석을 허가해달라는 취지로 보석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네. 통상 보석 허가 신청을 할 경우에는 진행되는 공판 기일에 병합해서 심리를 진행하기도 하고 따로 보석 신문 기일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재판부는 첫 공판 기일에 곧바로 보석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판 기일을 먼저 진행하고 곧바로 뒤이어서 보석 신문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출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중계를 특검에서 신청을 했어요. 과연 그 수용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내란 특검법은 피고인이나 특검이 재판 중계를 신청할 경우에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불허할 수 있지만 불허하는 경우에도 그 이유를 상세히 밝혀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재판부가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들고 문건으로 남기는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재판 중계를 일정 시간이나마 허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내란 특검은 재판 시작 단계부터 재판 종결까지 모든 절차를 중계 방송해달라는 취지로 신청을 하였는데 재판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사실상 전례가 없다 보니 이 재판부의 결정이 향후 선도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헌법재판소 장면을 이렇게 중계를 해드리기도 했는데 중계된 화면을 녹화해서 보내드리기도 했는데 탄핵 심판 말고 형사재판 중에서 이렇게 풀로 중계되는 경우는 그동안 없었던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는 이미 이 중요 사건 중계 방송을 오래전부터 허용해 왔습니다. 예. 그런데 일반 법원 재판 중에서는 선고는 중계 방송을 허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선고나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전 대법원 선고도 중계 방송이 허용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법원의 공판기일 나아가서 하급심에 공판기를 중계 방송한 전례는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만약 중계 방송을 허용한다면 향후 특검법 규정 취지에 따른 재판부의 허가, 선도 사례로 남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출석해서 혐의를 이제 조사를 받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피의자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이 여러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하였다는 의혹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출입국 본부에는 출국 금지팀 내 대기를 지시하고 교정본부에는 정치인 수용을 위해서 수용 공간 확보 지시를 하였다는 의혹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은 합동수사본부에 요청이 들어올 때 필요성이 있는지 원론적인 검토를 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나아가서 출입국 본부에는 비상계엄 선포로 공항에 혼잡할 수 있으니 대비를 하라는 취지, 나아가서 교정본부에는 소요나 폭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수용 공간을 점검하라는 취지에 불과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예, 박 전 장관이 원래는 1층으로 들어오기로 했는데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왔다고 하거든요. 이게 어떤 일인지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1층에는 통상 걸어서 들어오는 경우이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차량으로 출석해 들어오는 경우인데 특검과 언론사가 사전 조율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출석 방식을 두고 왈가왈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박 전 장관의 경우에는 향후 수사를 종료한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검토되고 있는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방조 혐의에 불과했지만 박 전 장관은 혐의가 인정된다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해당하는 만큼 김용현 전 장관이나 이상민 전 장관과 같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특검과 재판 상황들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서 고속철도 SRT 운영사 SR은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 달 2일부터 12일까지 운행하는 열차 가운데 최대 50% 운임 할인을 제공하는 SRT 한가득 승차권을 판매합니다. 경부선 61개, 호남선 49개, 동해선 3개 등 113개의 SRT 열차 잔여석이 판매 대상입니다. 구매는 내일 오후 2시부터 SRT 앱과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시리즈 누적 판매량이 80억 개를 돌파했습니다. 2012년 출시된 불닭볶음면은 해외 시장에서 인기를 얻으며 2023년 누적 판매량이 50억 개, 지난해 70억 개를 넘어섰고 올해 상반기까지 80억 개를 넘어섰습니다. LG전자가 미국 방송계에서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에미상의 공식 TV 협력사로 선정됐습니다. LG전자는 에미상을 주관하는 미국 텔레비전 예술과학 아카데미 협회와 오는 2026년 말까지 마케팅과 광고, 제품 지원 등 여러 방면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대우건설이 프로지오의 인공지능 AI 기반 지능형 조경 설계 시스템을 본격 도입해 조경 디자인의 창의성과 업무 효율을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대우건설은 클로드, 챗GPT 등 고도화된 생성형 AI를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지역성 분석, 아이디어 제안, 이미지 생성과 시각화 등 작업에 투입해 조경 설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부 대부분 지역과 남부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가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없지만 밤사이 충청과 호남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피해 없도록 더욱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를 시작으로 중북부는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충청과 호남은 오후까지, 영남과 제주도는 밤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 호남과 충남 서해안에는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충청 내륙과 경북에는 최고 60mm, 다른 지역은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 21도, 광주 23도, 대구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26도, 광주 27도, 대구 28도로 비가 일찍 그치는 중북부는 오늘보다 3, 4도가량 높아지지만 다른 지역은 1, 2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남부와 제주도에, 주말에는 충청과 호남을 중심으로, 휴일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요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